책 야만의 시대는 서양 중세 사회의 실상을 경험한 프랑스 농노의 생생한 기록입니다. 소설이나 시와 같은 상상물도 아니며 경전이나 철학 같은 도리를 담은 책도 아닙니다. 이 책은 14세기 프랑스 자크리 농민 전쟁 기록물을 바탕으로 쓰여진 회고록입니다. 제가 고전 여행을 시작하는 첫 단추로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고전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와 사회, 종교에 관한 터부와 진실을 그려냅니다. 우리들이 관계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고 현명해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줍니다. 그런 점에서 야만의 시대는 비록 회고록이지만 고전 여행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어줄만 합니다. 이 회고록은 마르셀이란 농민이 지은 것으로 편역한 사람은 폴랭드 플랑시라는 작가입니다. 번역 작가 폴랭드 플랑시는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 책이 어떻게 내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말해야겠다. 어느 잡화상에서 고딕 글자로 쓰인 양피지 노트 하나를 발견했다. 첫 페이지를 얼핏 보니 다음과 같은 제목을 읽을 수 있었다. ANNALS CHRONICA 발터 MARCLI MISERRIMI 인터 SERUOS 에브에노 1312에드 에넘 1369 1312년부터 1369년까지 가장 비참한 노예 중 하나인 마르셀의 생애에 대한 연대기와 연구. 나는 더 볼 필요도 없이 운명이 내게 대단한 것을 발견하게 해주었다고 생각했다. 플랑시는 이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따라서 나는 이 회고록을 대중의 성찰에 맡기고자 한다. 나는 이 회고록이 소개하는 암울한 그림 속에 과장이 전혀 없으며 거리낌 없이 이 회고록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 풍습과 역사에 일치한다는 것을 역사에 드러난 생생한 사실들을 통해 보여주려 한다. 나는 이런 견해를 겸허히 그리고 두서없이 말할 것이므로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먼저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봐야 한다. 당시는 봉건 제도가 한창이었다. 봉건제 폐해를 완화하려 했지만 소용없었고 폭정이 갈수록 심해졌다. 백성은 영주와 성직자에게 세금을 내고 영주와 성직자는 왕에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왕은 직속 영지에서만 세금을 거두었다. 농민들은 영주들에게서 병역을 강요당했으나 영주들은 자의적으로 병역을 제공했다. 이어서 다음은 본문 내용, 즉 자크리 농민운동의 한복판에 서있던 마르셀의 이야기를 요약한 것입니다. 밀 10파운드를 수확한 농민은 영주와 사제에게 7파운드를 주었다. 영주에게는 봉건 11조, 사제에게는 성무 11조를 바쳤다. 게다가 농민은 영주에게 현물세 혹은 농지 수입 5분의 1, 농노 각자에게 임의로 부과되는 정액지대 종종 한 달에 10일 걸리는 부역, 무거운 조세 그리고 수많은 사용료를 바쳐야 했다. 밤에는 영주 저택을 지켰고 4가지의 경우에는 영주에게 인두세를 바쳤다. 농노와 봉시는 영주의 볼모가 되어야 했고 짐 나르는 짐승들처럼 매매되었다. 또한 성직자가 주교구의 말을 타고 부임했는데 이때 시중드는 남자 3명과 여자 3명을 대동했다. 영주는 초야권을 누렸는데 심지어 신부와 사제 그리고 주교도 마찬가지로 그 권리를 행사했다. 그들은 소녀들에 대한 권리를 가졌으며 이를 이용해서 미혼모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망나니권, 판매권, 측량권, 영지 매매권 등을 행사해서 영지에서 거래되는 모든 것의 일부분을 그들이 취했다. 잔재권으로 모든 유기 가축을 차지했고 그들의 땅을 지나는 통로와 강에 대한 통행세, 겨울에 불을 지피는 농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인 호별세, 임의 몰수권, 사냥 및 어업세, 기타 잡세 및 인두세, 재미를 위한 농지 유린권을 행사했고 무역을 가로막는 외국인 재산 몰수권 및 파손권 등을 가졌다. 백성은 죽기 전에 사제의 재산을 늘려주려 하지 않으면 교회 축성지에 묻힐 수 없었다. 혼례를 치르지 않고 사제에게 결혼 음식을 바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었다. 엄청난 특권을 가진 성직자는 11조를 정확히 납부하지 않는 사람, 교구를 위해 유산을 남기지 않은 사람, 그리고 수도사가 자식을 출가시키라는 명령을 전할 때 따르지 않는 사람을 파문할 수 있는 권리도 행사했다. 당연히 농민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마르셀의 회고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쟁은 보베지비에이 우브의 아이시스에서 시작되었다.
최초 수장은 자크카이에라는 이름을 가진 용감한 농민이었다. 우리 역사학자들은 그가 저지른 죄가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를 강도 두목으로 묘사했다. 하지만 그는 자유를 요구한 10만 명의 지도자로 나섰다. 사람들은 이 전쟁을 자크리 전쟁이라 불렀는데 자크라는 수장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전쟁은 끔찍했다. 10만 명의 농민으로 된 군대가 프랑스 북부 지방을 좌충우돌 돌아다니며 영주들을 죽였다. 하지만 영주들의 아내와 딸들은 죽이지 않았다. 영주들 저택은 불태웠지만 가난한 사람의 오두막은 손대지 않았다. 그들은 귀족들 보석을 약탈했고 노획물을 불행한 사람들과 나눠 가졌다. 하지만 홍길동과 같은 자크리의 의적 활동은 오래가지 못했다. 계속 마르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농촌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것은 무덤의 평화였다. 30만 명이 넘는 농부들을 죽였기 때문이었다. 봉건제와 야만성이 거대한 악을 낳는 동안 미신과 광신 또한 그만한 악을 만들었다. 당시 종교계에서 파문은 매우 빈번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교회는 파문이라는 벼락으로 왕과 민중을 지배했다. 또한 성직자들은 말하자면 사법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교회는 불가침권을 누렸다. 특권이 주어진 성단에 피신한 범죄자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다. 추기경과 몇몇 고위 성직자들은 사명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 이 같은 특권을 가졌으니 이런 비참한 시대에 성직자들이 가졌던 영향력이 어떠했는지는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편협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1319년 가롱강 변의 베르덩 대저택에 피신해 있던 유대인 다수가 붙잡혀 화형당할 위기에 놓이자 서로 목을 잘라 죽였다. 그중 유일한 생존자가 있었다. 그는 죽음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어 세례를 요청했다. 기독 교도들은 피로 세례 받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고 그는 갈갈이 찢겨 죽었다. 이 같은 끔찍한 일들이 매일 되풀이되었다. 도대체 이 야만의 시대에 벌어진 범죄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 한 해에 일어난 끔찍한 일들만 기록하는데도 여러 권의 책이 필요할 것이다. 두마리개 사이에 교수형 당한 유대인, 끔찍한 상태에 능지처참 차형당한 불행한 사람들, 물이 채워진 가죽 자루에 익사하고 몸이 절단되고 톱으로 잘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반역 혐의자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이교도와 예언자, 사정꾼을 끓는 기름에 넣어 죽인 것도 이 시대였고 죄인을 굶주린 개들에게 넘긴 것도 이 시대였다. 생트 주누비에브 대법관이 수녀의 치마 하나를 훔친 불쌍한 여자를 생매장하도록 한 것은 1302년이었다. 평민들은 잔인한 형벌에 시달리는 데에 반해 특권을 가진 영주들과 성직자들은 이런 형벌과는 무관했다. 이들은 교회 규범에 정해진 처벌만 받고 사제들에 의해서만 재판받았다. 당시 여자들이 남자 수도원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았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 세기의 북쪽 지방에서 비밀 재판이 전례 없이 많이 행해져 생쥐와 벌레조차도 파문되었다. 이런 파문은 이후 세기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사는 세기에도 반복되었다. 끔찍한 시대였다. 불온한 정신의 소유자가 그 시대에 관해 어떻게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는가? 나는 그 시대에 관해 뭔가를 보여주려고 해봤다. 그래서 아주 추악한 특징들을 언급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할까? 두려워 더 추악한 것은 말하지 않았다. 주로 자크리 전쟁에 대해서만 설명했다. 이 회고록의 중심 주제이기 때문이다. 이 서문과 마지막 노트는 이 책의 소설처럼 허무맹랑한 부분은 전혀 없다는 점을 독자에게 입증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마르셀의 이야기를 축약한 내용이다. 말미에는 편역자 플랑시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부 내용입니다. 보잘것없는 이 글 속에서 너는 이 세상에 힘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운명이 어떤 것인지, 이전에 행복하고 자유로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얼마나 고된 역경을 겪고 있는지, 영주들과 힘센 자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신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이들이 얼마나 비열한 일들을 저질렀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아들아, 너도 눈으로 직접 보았지. 아이들은 엄마의 젖꼭지에 매달린 채 학살당하고 처녀들과 젊은 안악들은 야만의 무리들에게 당하여 만신창이가 되며 그런 끔찍한 치욕을 당한 후 살해당하는 일이 너무도 빈번하였다. 제가 고전 여행으로 첫 단추를 이 책으로
정한 이유를 짐작하시겠습니까? 적지 않은 학자들이 편견과 편향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의 입장에서 중세시대가 암흑의 시대가 아니라 빛의 시대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가 표현했듯 그런 학자들은 꾀꾀거리는 개구리와 같습니다. 르네상스 이전 자유민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해 땀 흘리는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와 농민 등 자유롭지 못했던 하층 사람들만이 일과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에리 프로미슨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야만의 시대를 읽으며 고민해야 할 점은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지혜와 용기는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고전은 등대와 나침반 같다고 생각합니다. 고전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자유민으로 사느냐 마느냐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또 다른 고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